사고팡세.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의 활동을 읽었습니다. 1880년대 이야기죠. 거의 150년의 사건들입니다. 쇄국 정책에서 막 벗어난 조선은 빗장을 조금씩 열린 사이로 속속 여러 세계 교파에서 선교사들을 조선에 보냅니다. 처음에는 물론 조정은 거부감으로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에게는 우호적이 되어졌습니다. 하여 스크린턴 선교사에게는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지요, 설립을 허락하고, 아펜셀라에게는 배제학당을, 그리고 언더우드에게는 협성학교를 허가해 줍니다. 그러보다 먼저 알렌 선교사에게는 나중에 세브란스가 되었습니다만 광해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점에 천주교에서는 명동 성당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887년은 정동에 아펜셀라 선교사의 정동교회가 있고 길 건너편에 언더우드의 세문안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건 다 이미 있던 안가의 건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동의 성당은 1888년에 붉은 벽돌로 거창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 장소가 당시 조선의 왕이 있던 궁궐을 굽어보는 장소요. 종묘를 내려다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종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건축을 중단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상은 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고종은 결국 명동 성당 건축도 허락합니다. 그만큼 조정에도 사회도 선교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각국에서 파손된 각 교파들이 대표하는 선교사를 속속 입국합니다. 그때 성공회도 1889년입니다. 서울에 파송하지요. 1891년에는 호주 선교사도 부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도 같은 해 선교사를 말 그대로 조선은 그 당시에 각 선교사의 각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찰도 생깁니다. 어느 날 광해원이죠. 알렌 선교사가 이런 여러 선교사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우리 서로 충돌을 피하고 마찰을 피하자 해서 협동하는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분할을 합니다. 각 선교부가 각자를 맡은 장소에서 선교하자, 마찰을 참 이겨내자. 그래서 북장로교회는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에 시작했으니까 부산 일대와 경상도, 그리고 다른 교파들도 사로 분할을 합니다. 남장로교회는 충청도와 전라도, 캐나다 선교부는 낙동강 이북의 경상도를 만난 이때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는 각 선교회가 서로 선교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도시 5,000명 미만의 도시에서는 먼저 개창한 선교부가 장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마찰 없이 이해를 하도록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선교 전략도 만듭니다. 먼저 노동계획 상태로 그래 상대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차츰 상류계급으로 전도한다. 둘째, 부인들을, 여자들을 공경한다. 셋째, 청년들을 잘 훈련해서 저들을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해서 또 소학교 교사를 되게 해서 전도하게 한다. 넷째는 성경을 빨리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한다. 더더욱이나 다섯째, 모든 기독교 문서는 한문이 아닌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로 나오게 한다. 프린트한단 말이죠. 여섯째, 교회는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더욱 헌금을 독려한다. 일곱째, 선교사들은 교육자 양선에 힘쓰고 이들이 일반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힘쓰게 하자. 여덟째, 환자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면서 복음 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의 마인드고, 그리고 또 저들이 갖고 있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당시에 중국에 선교하던 존 네이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선교사 정책을 또 채택합니다. 일컬어 네이버스 선교 정책이지요. 그래야 1860년 대부분 선교사는 이 네이버스 선교 정책을 실현합니다. 네이버스 선교 정책의 4가지 목적은 뭐냐면은 자립 선교한다, 자급 교회를 만든다, 자립 건축을 한다. 그래서 결국 자립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죠. 첫째로 한 사람이라도 크리스천으로 인도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자. 둘째로 교회의 지휘, 교회의 다스림은 스스로 그 자체에게 맡기다. 셋째는 자격 있는 전도사를 키워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 넷째는 교회 건축은 자체에서 중심으로 건축하게 한다. 이 원칙하에 각 교성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것이 최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네이버스 선교 정책을 채택한 한국 교회는 지방과 도시마다 사경회를 통해서 농사철이 아닌 정월이나 2월에는 거의 2주 걸쳐서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합니다. 이것을 사경회라 그랬죠. 주로 주일학교 경영법, 그리고 교사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런 데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한국의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를 만드는데 암적인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일상화된 술과 축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이었습니다. 1년 내에 농사 지내라 땀을 흘리면서 허리가 굽어졌는데, 겨울에는 즉 농번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은 모여서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방에 모여서 화투를 친다, 도박을 한다, 마작을 한다. 그렇게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막걸리라는 말술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조선의 문화가, 이게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산을 탕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악습이 하나의 기독교 선교의 하나의 암적인 존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라든지 혹은 교회에 무슨 집사, 장로, 서약을 할 때는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도박하지 않는다, 더더욱이나 축첩하지 않는다. 당시에 양반들은 말이죠, 축첩이 권위에, 양반의 권위였습니다. 만약에 축첩이 없으면 양반 권위에 손상이 가는 수치력이었습니다. 이 축첩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이 당시의 기독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은 술도 담배도 도박도 또 축첩도 아니하는 가정적인 사람이 된다, 윤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만약에 최초의 그 선교사들이 이런 기준을 세웠지 않는다면 옛날에 있었던 마치 암적인 존재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했을 줄 압니다. 본래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윤리적인 조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